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2022년 지방직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험 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어땠냐면 중상이었다. 국가직보다 쉽냐 어렵냐라고 하면 국가직보다는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또 바뀐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출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전문 과목이 되기 전과 후는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국가직과 지방직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 국가직 같은 경우는 최신의 문제, 트렌드 있는 문제 좀 나왔는 거고 요번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있는 문제를 좀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문제는 안 냈고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마다 다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변별력은 있었다. 그래서 좀 시험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났을 것이며 약간 이제 공부가 암기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널뛸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필요하는 문제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좋아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오로지 기출에서 다 냈기 때문에 암기만 딱 하면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내는 거예요. 요걸 내는 순간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이게 전문 과목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를 내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최신 내용에서 탁 던진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문제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구성의 난이도는 증가한다. 그 한마디로 뭐냐면 기출에서 그대로 뺏기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기출만 달달달 외우시면 80, 85 가능하다. 하지만 100점을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인원도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기본소라는 올인원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초시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가셔야 되고 재시생들도 다시 처음에는 차근차근. 그러니까 올인원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커리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출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딱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총론에서 내 문제, 정책에서 내 문제, 조직에서 내 문제. 그런데 인사 4개, 예산 3개, 환류가 안 나왔습니다. 지방이 하나. 지방을 하나로 볼 수 있고 두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하나로 볼 수 있고 두 개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하나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직을 하나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봤고 환류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은 약간 막 젊으신 교수님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트렌드 있게 막 내진 않아서 이거 공익 이런 거 잘했고 허즈버그, 서번트 요것도 약간 냈는데 요즘에는 뭐 여기까지 괜찮고 주요 이론, 티브 가설, 관료주의 병리 현상 낼 거 낸 거고요. 여기까지 전책 병동의 유형은 여러분이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5개를 뽑아 놓은 거는 공단기 여러분 저희들 우리 바로 실시간 여러분 점수 입력한 거 있죠. 가장 점수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은 거를 5개를 고른 겁니다. 골랐는 거고 정책 변동 유형 이거는 여러분이 점수가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경쟁 가치 모형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경쟁 가치 모형 이걸로 많이 나온다. 국문에서도 나왔고요. 요즘에 이게 논문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트렌드다 라고 했는 거 역시 많이 못 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효과성에서 낼 수 있고 조직 문화에서 낼 수 있다. 조직 문화에서 내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조직 문화에서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 연금개혁 이게 트렌드가 좀 지났어요. 트렌드가 지난 문제였는데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요즘엔 다시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2015년 한번 개혁이 이루어졌고 요즘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트렌드가 확 지난 문제에서 생각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암기를 좀 덜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요즘 트렌드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연금개혁이 논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방세 이거는 철저한 암기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스스로 등재하자 이런 거 하면 됐는데 철저한 암기가 안 된 친구들은 많이 틀렸겠고요. 정부 회계는 이게 생각보다는 이해는 못해도 생각보다 정답은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부위원회 요거 생각보다 또 많이 못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형 이런 거 예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재산 등록금 이걸 가장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이제 메모사에서 많이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수단도 이게 조금 더 한번 꺾어냈어요. 항상 요즘에는 직접성으로 내다가 이번 처음으로 강제성으로 탁 꺾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 종류 이거 보시면 되고 요거
보통 이건 메이의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인데 이게 우리 하울렛이라죠. 홈릿이라고 보통 하지 않고 보통 우리 하울렛이라고 교수님들이 보통 말씀합니다. 하울렛과 라미시의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가 했는 거를 이제 얘가 다시 가져왔는데 똑같다라고 보시면 그냥 보고 이해를 하시면 제가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학자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메이 했으면 아마 굉장히 다 맞추실 건데 이제 하울릿과 라메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당황을 했지만 정답을 쉽게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 우리 다 지금 하기는 힘들어서 5가지는 저희들이 출제가 한 번 더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보면 8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호구드 피터스죠. 정책 변동 유형 메모사 레벨 1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도 역시 국가직 미러링에서 했고 그러니까 국가직이 출제됐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 메모사에서 연습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기출 선지로 그대로 또 뽑아내는 거고 저희 메모사에서 또 출제가 되었고요. 자 9번입니다. 이 문제를 조직 문화로 내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성으로 내는 문제들은 많은데 조직 문화로 내는 문제는 거의 없죠. 그런데 저희들 메모사 레벨 3에서 경쟁적 가치의 조직 문화 유형이라고 해서 문화로 낸 거죠. 문화로 내면서 문화로 내면 어렵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 트렌드고 잘 나오냐면 효과성에서 낼 수 있지만 조직 문화도 낼 수 있다. 조직 문화로 만든 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 조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 경합 가치 모형은 이거 중요하다. 메모사 레벨 3. 근데 프로는 봤어도 이게 또 숙지를 딱 해놓으셔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이게 좀 트렌드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 그다음 1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들 암기가 됐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군세냐, 구세냐, 국세냐 이거 구분했는 문제. 메모사 레벨 3에서 3개의 비슷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다 집어 넣어두시면 생각보다 암기가 돼 있는 분들은 맞췄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등재하자 자치구세는 등록세 맞죠?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소주, 담배를 우리 시구는 자제하자 이렇게 외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맞추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는 책임성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확보 옳지 않는 것으로 문제 레벨 3에서 나왔고 레벨 1에서도 요거 많이 했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회 문제도 우리 여러 번 다뤄봤고 16번 이걸 제일 못했죠. 이게 우리가 제일 못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희들 요 5번 시험에서 가장 정답률이 떨어지고 50%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저희는 레벨 3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이게 좀 훨씬 놓으셔요. 저는 이게 결국은 대령이잖아. 근데 저는 중령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여기는 소령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레벨 3을 냈을 때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왜 이런 문제까지 내느냐.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나오잖아.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레벨 3에서 많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저희 국가직을 레벨 2에서 굉장히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레벨 3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 있죠. 그래서 요게 레벨 3에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국가직보다 얘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직 해설을 할 때는 레벨 2를 많이 적중 문제를 했고 여기는 레벨 3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머지 이 5문제 빼고도 다 이제 저희들 뭐 여러 번 연습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올라온 게 지금 공단기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5개를 저희 적중 내용을 뽑아봤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 거의 다 적중했는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모자 같은 것도 꾸준히 풀어주시면 이렇게 빵꾸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책에 있다고 알지는 않습니다. 뭐 책에 있다고 모르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딱 보면 이제 한번 풀어보면 그때도 이거 외워야 됐구나 라고 하고 그때 외우신 분들은 맞췄고 다음에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시험 끝나고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를 보시고 이런 게 이제 약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인 거죠. 한번 풀어보고 그때 이거 낯선 문제인데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딱 잡아내는 순간 이제 95, 100점으로 갈기가 편해진 거고요. 아니면 좀 더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공익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죠. 가치 중에. 자, 본질적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적 가치?
공자를 정복해. 이렇게 외웠죠? 우리 형님. 형 공자를 정복해. 이 중에 공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설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또 행정이란 건 공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국은 이거 학설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맞죠? 공익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의 합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공익을 누가 정하느냐? 엘리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여러분, 딩동댕동 맞습니다. 우리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오케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 타협과 조정되는 과정을 공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거는 과정설이죠. 봐봐, 우리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나오면 다원적이죠.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 보수적 선진국. 이렇게 딱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치적 접근, 점중주의까지. 그래서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건 실체설이 아니라 뭐다? 과정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톤과 루소, 딱 봐도 느낌이 실체설 같잖아요. 플라톤, 루소, 아리스토텔레스. 발음이 오늘 꼬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체설이다. 이거는 저희 행복 노트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으니 이런 학자 정도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익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했고, 형 공자를 정복해,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 같은 경우는 엮여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능률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외성이라든가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항상 가치 문제는 하나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공익이 나왔는 거고요. 정형적인 문제가 나온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허즈버그.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쉽죠. 이거는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우리 누구 많이 연습했죠? 불만의 반대는 만족이다. 노 불만이 없다. 제가 아침 드라마 했죠. 남편이 딱 그럽니다. 나한테 불만이 뭐야? 불만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메슬로는 생, 안, 사, 존, 자, 욕구를 가지고 계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엘더퍼도 G를 가지고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허즈버그는 계층이 아니라 이원론입니다. 여기 불만 요인, 그 다음에 여기가 동기 요인. 그러니까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하죠. 이걸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되면 저절로 이걸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요인 말고 동기요인을 자극해야 된다. 그럼 이게 뭔데? 직무 자체적인 요소를 자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감독 기술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보수라든가는 직무와 관련한 부분인 거예요. 환경인 거고 성취감이 직무 자체죠. 그러면 이제 동기가 확 유발된다고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동기요인인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허즈버그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 출제했는 방식을 요즘 이제 여러분 국가직 지방직 트렌드를 보면 낼 거 내줍니다. 낼 거 내주고 변별력 문제 3문제에서 단 4문제 딱 때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변별력은 확실히 준다라고 보시면 전문 과목에서 이번에 우리가 국어는 또 트렌드가 한번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필수 과목들이 하나는 칼을 꼽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들이 이제 평이하게 나오는 스타일인 거예요. 최소한. 이건 국어는 몇 년 동안 이제 막 약간 이제 독해주로 나도 툭 바뀌어서 그런 거지만 우리 전문 과목은 이제는 거의 트렌드가 굳혔다.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싹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16개 정도는 준다. 기출해서. 그 다음에 한 4개, 3개는 변별력 문제를 딱 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직, 지방직 마찬가지고 저희들 행정학 그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점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쫙 한번 깊이 있는 문제. 뭐하는 제가 착착착 드리면 괜찮으니까 처음부터는 이제는 막 널뛰는 공부를 하지 말자. 그리고 막 대충 듣고 막 기출문제만 달달달 보시면 여러분이 목표가 75점이라면 80점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에서 95, 100 최소한 90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 있는 문제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막 점수가 안 나온 친구도 있는데 국가직과 지방직 널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된 거예요. 충분하게 내 걸로. 봐봐요. 16문제는 그럼 대충 몰라서 맞췄다 칠게요. 그럼 나머지 4문제를 봤는데 국가직은 찍어서 잘 나왔다. 2개 맞았다. 그럼 90인 거예요. 90인 거야. 근데 이번에 다 날라갔다. 실수 안 했다. 그럼 75까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을 90대로 올려놔야 100이 나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기초를 하면 80대인 거예요. 많이 봤는데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전문 과목이 되면서 옛날에 선택 과목일 때는 발라도 되는 기출 위주로 뭐 발라도 되는 문제들이 주로 했으면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가 이제 난이도 있고 변별력 있는 문제였으면 요즘에 한 그냥 4개, 3개 정도 나와버리니까 점수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팍 떨어진다. 그래서 행정학 공부를 좀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격의 당락의 결정은 이제는 전문 과목이 되는 거죠. 과목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봅니다. servant leadership이죠. servant. 여러분 제가 했죠. 모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셔야 되죠? 모셔야죠. 그래서 제가 저희 실장님한테 실장님 막 모시고 우리 공단교도 저희들한테 뭐 이뻐서 교수님 그러겠습니까? 제가 돈 벌어 오니까.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잘하니까. 그게 이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우리 변혁적 리더십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servant leadership 같은 경우도 신속성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단기가 우리 강사들이 수업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servant leadership이죠.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 수단. 이거는 전통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근과 채찍. 오케이? 캐럿 앤 스틱. 이건 전통적인 거. 글린리프가 이제 servant leadership을 가져온 거거든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 등을 강조했다. 맞는 말.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다. 아니죠. 요거는 전통적 리더십, 전통적인 것. 우리 서번트 같으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이게 servant leadership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가 많이 했겠지만 모른다 쳐도 제가 항상 뭐가 비교되는지를 봐라. 결국에는 전통적 리더십과 우리 삼각형 할 때 배웠습니다. 이 조직 파트에서는 결국 이거에서 이걸로 간다라고 했죠.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간다. 그러면 리더십도 달라요. 이건 전통적 리더십에서 여기서는 변혁이나 우리 신속성론으로 가야 되죠. 변혁적 리더십이 신속성론 이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속성론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동기론들 다 배우셨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비교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서번트 리더십이 결국 이쪽인 거잖아요. 신속성론 쪽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대조는 전통적인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전통적인 것만 딱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행정학은 무조건 비교대조이기 때문에 어느 거와 다르다라는 느낌만 딱 잡으시면 정답은 맞춘다. 오케이? 항상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셔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행정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약간 칠급스럽죠? 요즘에 문제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다 보니 약간 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생태론입니다. 제가 람보르기라고 설명드렸죠. 왜 식민지가 끝났으면 식민지를 받던 나라 행정은 너무 좋은데 왜 못 먹고 사느냐. 그래서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생태론은 누구다? 리그스. 얘는 리그스. 그래서 오스본 게블러 논논논요. 환경요인이 맞는 거고요.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이스턴입니다. 여기까지 맞네요. 가치 중립적 아니죠. 행태주의, 포스트 행태주의니까 얘들은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 지향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이것은 논논논논논요 누구다? 오스본과 게블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원리의 경쟁을 도입. 요거는 맞는 말. 뉴 가버넌스 로즈.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 했습니다. 장미야 최신 기종 사자 핸드폰 이렇게 장미야 최신 기종 사자. 로즈 역시 뉴 가버넌스의 학자고 정부, 시장, 시민사회 네트워크. 요거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과학적 관리론부터 해서 끝까지 쫙 한번 연결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머릿속에 탁 가지시면 그게 매번 나옵니다. 또 안 나온다? 모든 시험에서 행정 이론은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흐름을 따라가는 문제, 국가직도 흐름을 아는 문제, 지금 이 같은 것도 흐름을 아는 문제, 이런 게 주로 나온다. 이거 하나 내고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하나 탁 내고. 요게 이제 트렌드가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7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이제 9급스러웠는데 이제 9급이 약간 7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약간. 실제로 풀면서 약간 이게 7급스럽네. 이게 2017년 국가직 문제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는구나를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요즘 그러면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9급이 이제는 7급 스타일로 내는구나. 물론 법령 문제는 그 정도 깊진 않지만 약간 거기까지도 출제가 되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약간 더 한 단계 낮게, 더 깊이, 좀 더 넓게 약간 하시면 돼요. 옛날처럼 막 달달보다 조금만 더 넓게, 많이 넓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넓게, 조금만 더 깊이. 그것만 조금만 하시면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갑니다. 자, 티브 모형입니다. 티브 많이 냈죠. 왜냐면 제가 티브 할 때 설명드렸는 게, 요번에 이제 출제한 교수님은, 지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개정된 걸 안 냈잖아. 안 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개정된 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게 막 거기에 대한 확실히 잘 모르시니까 알긴 알겠지만 그걸 문제로 구현해낼 때까지의 열정, 그 다음에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지방 자체를 내야 되긴 내야 되는데 그럼 가장 낼 게 뭐냐면 티브 값을 낸다고. 티브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이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령을 낼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개정된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내려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없으면 주로 지방자치를 내야 되긴 내야 되면 기본적인 이론에서 냅니다. 저는 보통 이걸 공공선택론에서 본 거고 이걸 지방자치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공공선택론에서 보통 수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티브 모형은 왜 많이 내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학 교수님들은 다 안다. 이론을. 이거는 지방자치 전공했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아니까 내면 그냥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티브 모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입과 세출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내가 완전한 이동성이 있으면 내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갑니다.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딩동댕동 맞습니다. 외부 효과의 배제 이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변지면 안 돼. 고정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 생산 요소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없다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내일 눈 뜨니까 절로 생산 요소가 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 생산 요소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재정 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그러니까 세입 세출 구조를 정확히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딩동댕동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은 중요하다. 제가 마지막에도 이거는 설명드렸다가 공공선택론 할 때도 우리 미스칸의 예산극대화, 덧립이, 그 다음에 티브 모형까지는 반드시 설명을 드렸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건 지방자치 전공 안 있는 교수가 들어가면 뭐 만만하게 내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교수님들이 가장 알고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일단 중요로 하고,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 전공을 하셨든 뭐 지방 전공을 하셨든 재무를 전공하든 인사할 전공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교수님들이 다 같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문제 풀어서 골라내면 모든 교수님들이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론에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좀 더 팍팍 변별 있는 걸 꽂아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관료제 병력사. 이런 문제도 역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관료제, 타일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의 문제점, 타일관료제. 자, 갑니다. 할거주의, 셀지닉 너무 나뉘어지니까 조준과 협조의 곤란, 딩동댕동 맞습니다. 형식주의입니다. 레드테이프라고 했습니다. 번거로운 문서 처리. 맨날 워드만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피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피 터지게 승진에 목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자의 승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전문화로 인한 물론 배가 불렀죠. 배불렌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전해요. 딩동댕동.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냥 내는 문제인 거잖아요.
관료제 병리.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정형적인 문제를 다 잘 보셔야 돼요. 그게 16문제 나올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4개 정도 변별되는 문제 탁 낼 거지. 오케이? 갑니다. 자, 이거 상향적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책 지평을 항상 삼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이거 틀리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정책 목표를 정하고 요거 해라. 요게 하향적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사바티와 매치맨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상향식입니다. 여러분 자, 네가 한번 봐봐.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보고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3가지를 있다 그랬죠. 우리 일선관리한테 뭘 잘해야 돼? 립 서비스를 잘해야 돼. 립 서비스, 립스키, 일선관료제로. 버먼, 현장에 적응해. 버먼, 현장에 적응해. 엘보, 맞죠? 엘모, 후방향적 접근. 요 3가지다라고 했고, 얘랑 섞었는 게 이제 우리 통합 모형, 맞죠? 그거 머릿속까지 넣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엘모의 후방향적 정책 집행 딩동댕동 맞습니다. 사바티와 매치맨인의 집행 과정 뭐요? 하향적 접근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X. 립스키의 일성 관료제론 딩동댕동. 그러면 반미터와 반호른을 모르셔도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그런데 반미터와 반호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향론의 대표적인 학자고 기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바티와 매치맨은 하향론자라고 벌써 여러 번 했고 얘들 2개를 명확히 알면 되잖아요. 여기 명확히. 그러면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나 반미터와 반호른 모르는데. 모르도 상관없다니까요. 물론 기본서는 싹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답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뭐 맞추셔야 되는데.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정책 혁신은 뭐를 했어요? 정책 혁신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 그래서 다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없던 게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나면 새롭게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이게 틀린 겁니다. 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위한 인사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X. 자, 정책 승계 유지했습니다. 봐봐요. 정책 유지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 목표도 있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단자 같은 경우가 삼각형인데 이게 크거나 작아지는 경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지예요. 승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그래 문제 있고요. 목표도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수단이 만약에 삼각형에서 어떻게 바뀌냐? 네모로 바뀌던가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승계라는 거죠. 정책 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요걸로 수단으로 보시겠죠. 요게 제가 기출 문제 나올 때 뭐라고 설명드냐면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자꾸 정책이란 말로 하면 이게 뭐지? 수단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별로 안 헷갈릴 거다라고 했고요. 정책을 대처하는 수정하나 일부 종결하는 거다. 요걸 바꾸는 게 결국에는 승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 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골격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종결은 끝내는 거죠. 다른 정책으로 대체 없이 기존 정책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맞는 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계에서 많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혁신은 많이 답을 하셨지만 승계에서 헷갈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근데 이게 7급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승계의 종류들이 구체적으로 나뉘는 게 또 나와요. 선형적 승계부터 쭉 나오는 것. 거기까지 가면 이제 7급의 문제고 요거는 우리가 기출의 선지에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틀리시면 안 되고요. 정답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되셨습니까? 호구드 피터스 변동의 유형 이 정도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많이 틀리면 안 돼요. 갑니다.
조직 문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좀 헷갈려 하셨을 건데, 우리 로봇 합체는 인내를 가지고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내부냐, 외부냐, 맞죠? 우리 통제냐, 적응이냐, 융통이냐, 그랬죠. 로봇 합체는 인내를 가져가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퀸과 로보니까 로봇 합체는 인내심을 가지고 건담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효과성이었고, 이게 조직 문화에서 나오면 좀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갑니다. 여러분, 위계 문화는 여기죠. 맞죠? 여기서 위계 문화 꽉 누르고 안정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을 강조한다. 응집성과 사기는 여기에요. 관계지향. 응집성과 사기는 여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계 문화가 아니라 관계지향의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혁신지향 무향 같은 경우는 개방체제죠.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응을 하느냐라니까 혁신지향의 문화,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지향 합리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위가 맨날 문자 보내죠. 법검 감기 마지막 할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산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지향이 이게 이제 인간관계죠. 이게 우리는 학습 조직 같은 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집단 문화 이런 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응집성과 사기. 똥땡님, 똥땡님, 똥생님, 안정성과 응집성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정성과 응집성은 달라요. 응집은 모이는 거잖아. 꽉. 안정은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여기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던데, 그래서 이게 왜 경쟁가치 모형이 잘 나오냐, 요즘에 좀 나오냐, 이게 왜 조직문화에서 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출제위원급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쉬고 웃으면서 이제 해보면, 이제 요즘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농담이야. 절대 말씀하시죠. 그냥 뭐 대충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를 보면 논문들을 자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논문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 무슨 학회들 논문지가 나옵니다. 그걸 쫙 학술지 나오는 게 몇 개를 살펴보면 요즘에 트렌드인 이론을 알 수 있다고. 요즘에 이런 경쟁가치 모형이 효과성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조직 문화로 생각보다 많이 내요. 요즘에 학술지에서 간간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요즘에 뭐 트렌드 알 수 있죠. 한 3년치 보면 되지 않나? 2, 3년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상상해서 봐요.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게재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젊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도 많이 주는 거고 섭외도 많이 들어온 거고요. 왕성하신 분들이 강조하는 이론이 시험 문제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통 강조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조직 문화에서 이걸 그럼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저도 문제 만들어서 몇 문제 한번 내놓는 거고, 그렇게 맞추는 거죠. 기본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자정보법 이제 전자정부에 대해 새롭게 지금 막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면 만들고 있구나. 그럼 요즘에 이제 바뀌는 게 트렌드 바뀌구나. 인사에서 요즘에 약간 인사에서 요즘에 뭐 이런 거 성과 같은 거 다시 한번 보고 요즘에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던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그런 논문들 보면 제일 잘 알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는 변별리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는 저의 목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는 제가 이거 좀 중요해요. 요즘에 그래도 알아두셨을 때 설마 나오겠어 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트렌드는 지났지만 요즘에 다시 연금개혁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라고. 요즘에. 자, 2015년 이거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16년 이때 많이 나왔는데요. 퇴직연금 지급률은 1.7%로 단계적 인하. 제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친구인 줄 알았는데 97이다. 9779로 외우면 된댔거든요. 1.9에서 1.7로. 그러니까 내는 돈은 많아. 어떻게 받냐면 잘 보세요. 내는 돈은 7%에서 9% 많고 받는 돈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의 기율, 내는 돈은 7%에서 9%로 단계적 인상했고 받는 돈은 1.9에서 1.7로 떨어진 거예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내는 돈은 7에서 9, 받는 돈은 1.9에서 1.7로 떨어졌고 이제 10년만 일하면 퇴직금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평균 보수 원래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소득이지, 기준소득. 그래서 이게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했는 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이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이 1.7%로 한다라고 법령에 딱 나와 있으니 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뭐인가 했지 우리는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게 왜 2015년께 왜 나왔을까?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거든. 연금 개혁이 지금 가장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적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연금 적자가 많으니까 한 번 개혁했는데 다시 손대자라는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연결을 하자 이런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워낙 적자가 많아서.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조금 요즘에 모의고사도 그렇게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경우가 트렌드가 좀 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들 뭐 책이나 저희들 행복노트에는 다 있으니 한 번 정도 싹 보시면 이렇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10년만 일하면 연금 받는다. 이렇게 보셨으면 크게 뭐 맞출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당혹스럽죠. 막판이 계속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번에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왕 시험 문제에서 정답 맞추려면 책에 쓰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사를 모의고사 만들어내고 여러분 계속 풀어보고 계속 강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는 거는 있어도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1번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이렇게 외웠죠? 지방채. 여기에서 자주재원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의존재원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방채, 매출공채, 모집공채, 교부공채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고 여기를 항상 공부할 때는 뭐랑 비교해라? 국세랑 비교해라. 그리고 항상 광역과 기초를 구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는 자치구세죠. 자치구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도세가 있고 얘는 시군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기 싫으면 이걸 철저히 외워라. 스스로 등재하자.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그러면 찾아봐요. 얘 일단 재산세 난리잖아. 아니니까 지금 요거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공통인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하니까 난리지. 여기는 뭐예요? 우리 소주, 담배를 자제하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주 난리자. 담배를 자제하자. 그럼 기억, 디귿, 미술 일단 아니잖아. 그러면 정답인 건 니을, 리을, 비읍밖에 없잖아요. 정답 3번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된다니까. 제가 암기할 걸 확실히 제가 맨날 요거 하잖아요. 스스로 등재하자, 소주, 담배를 자제하자. 그럼 요거 날려버리면 저거밖에 안 남아요. 정답 3번.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걸 해서 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요걸로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주잖아요. 틀을. 그러면 결국 요걸로 맞추시면 되지. 재산세 날리고 소득세 그냥 날리면 결국엔 리을 비읍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날리면 무조건 맞는다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제 8배속 강의 여러분 이제 지금 아마 원래 준비하신 친구들도 마지막에 8배속을 볼 건데 아니면 8배속을 먼저 땡겨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이게 틀을 한번 만드는 게 8배속은 확신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할 수는 없는 강의다. 그러니까 틀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때려 넣으면 되니까 마지막에 8배속 강의를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고 틀을 확실히 만들어라. 행정에 틀을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여러분 푸는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12번입니다.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가볼게요.
국가회계는 디브레인, 지방은 이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맞는 말, 디브레인.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많이 맞췄던 이유가 뭐냐면 재무회계는 우리 발생주의 복식국이다라고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회계법에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복식국위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산회계와 이게 재무회계에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출제가 됐냐면 보통은 여러분 세입 세출을 하죠. 세입 세출, 돈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세입 세출은 예산회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금주의 단식북이랍니다. 우리 예산을 적을 때 세입 적고 세출 적잖아요. 항목을 들어오면 세입, 나가면 세출 이렇게 적는다고 보통 예산회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는 회계할 재무회계 쪽에서는 무조건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한다고요. 그럼 이게 딱 안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서 조정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무조건. 그런데 예산회계도 요즘에는 지침이 뭐라고 내려왔냐면 예산회계조차도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근데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안 맞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조정을 필요한 거예요. 조정. 돈이 안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침은 이것도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라고 하죠. 근데 쉽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돼서 그냥 선지 2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입 세출이니까 단식부기 현금주의 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보통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간다.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봐봐요. 제가 지금 물건을 팔고 다음 달에 돈 준대요. 제가 지금 100만원짜리 물건을 100만원을 사왔고요. 요번 달에 2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우리 6월인가요? 7월에 이제 200만원을 준대요. 현금, 이건 나갔죠. 그러니까 현금주의 같은 경우는 요번 달에 내가 적자고 다음 달에 내가 흑자인 거예요. 잘한 거야. 근데 우리 발생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100만원 주고 물건 사서 200만원 다음 달 주는 계약을 지금 했죠. 그러면 지금 나는 기본적으로 잘한 거예요. 왜?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은 지금 잡아버리거든. 수입으로. 아시겠습니까? 자산으로 잡아버린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발생주의는 기간별 성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든가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잘 봐요. 제가 돈을 안 갚죠. 그럼 마이너스 안 잡힌다. 그래서 연말 같으면 가만히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딱 발생주의는 내가 바로 다음 달에 돈 줄게 그럼 바로 지금 마이너스 잡아버립니다.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 기입하는 복식부의 방식을 채택한다. 맞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대변과 차변을 둔다. 우리 암기를 했죠. 원래 대변, 차변, 차를 사는 순간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부채는 감소하고 순자산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암기 차를 사는 순간 자산 증가, 비용 증가, 부자는 안 돼요. 이렇게 암기하랬죠. 들어가는 걸 머릿속에 딱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생각보다 이거는 정답을 맞추기는 쉬웠습니다. 이유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이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점이 뭡니까? 하나만 명확히 알아도 답은 맞추는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재무회계가 발생주의 복식부라고 명확히 모르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예산회계가 맞냐 안 맞냐 그게 고민 안 하잖아. 그냥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이다 탁 암기돼 있잖아. 그럼 무조건 답을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가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보면서 느낌이 있잖아. 그래 나는 딴 건 다 모르겠어. 이호조도 모르겠고 미수수익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확실히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라는 건 명확히 알아. 그래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점수로 구현되는 건 많이 안다고 점수로 구현되지 못한다. 자, 수험생은 딱 요 단계를 거쳐요. 어설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필에 따라 점수가 잘 나오고 못 나와요. 근데 공부를 막 해요. 합니다. 점수가 도를 약간 평소보다 널뛰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한다. 그러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점수가 널뛰는 분들은 공부 안 한 거 아닙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많이 들어왔는데 정리가 내 걸로 안 된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제 드디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을 비웃습니다. 뭐 대충 하니까 뭐 80 나오네. 나와요. 대충 하면.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80에서 70까지 떨어져요. 뭐지? 더 헷갈려요. 왜? 내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지나면 90, 95가 나오는 거예요. 딱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 요번에 지방제에 점수가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내가 과도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정리, 이거 포기하면 돼요. 정리하면 딱 이게 이제 전략 과목이 되는 거예요. 90, 100 나오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요. 모르다가 좀 알면 이제 대충 막 80점, 80점 막 다 될 것 같거든. 근데 공부를 더 하잖아. 그럼 점수가 정체가 되거나 떨어져요. 5점 정도. 왜? 고민이 많아지거든. 근데 나중에 명확하게 암기가 되거나 외워버리면 다 탁 맞추는 겁니다. 딱 그 과정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요. 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위원회죠. 자, 관료제는 혼자 결정하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제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여러 명이서 결정을 하는 걸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맞는 말.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 아니죠.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되는 건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 여러분 자문은 필요할 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 위원들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대표로 보통 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우리 대화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니까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통위, 대통령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오케이, 원장님, 오케이. 전부 다 중앙행정기관 맞는 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기억 디귿은 알았다라는 거지, 리얼도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우리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 국무총리 소속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암기를 하고 있나 못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는 문제죠. 자, 공무원 보수 이거 마지막에도 했네요. 우리 사기할 때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계급제에서는 돈을 어떻게 준다 그랬습니까? 계급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공급이나 생활급을 주고, 직위불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렇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왜? 그 일을 수행할 능력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연공급은 연공서열에서 준다고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전문기술 확보에 유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돈을 더 받을 수가 없거든. 왜? 돈 주는 기준이 뭐다?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맞죠? 직무에 따라 돈을 주니까.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시간당 10만 원 줍니다. 시간당 20만 원 줍니다. 그게 직무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는 것 중에 직능급,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만 원 주고, 만약에 석사는 있으면 3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직능급이에요.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성과급은 여러분 100명 듣는 수업과 여러분 1000명 듣는 강좌의 돈은 다르게 받는다고. 성과급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일반적으로 계급자의 직위불자의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는 고위공무원들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가면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예타입니다. 예타 500억 이상이고 정부 지원이 300억 이상.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왜 이게 나온지 아세요? 요번에 예타 이거 기준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500억이 넘났다 해서 1000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 몰랐구나. 여러분, 요게 이렇게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500억인데 정부 지원 300억 이상. 예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예타는 안 돼. 안 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안 돼. 16번이요. 이 문제 공직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옳지 않다. 이걸 가장 많이 틀려졌는데요. 정답이 50%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양심 있네, 출제 교수님. 이게 대령 이상이거든. 저는 문제를 뭘로 만들었다? 중용으로 만들었고, 우리 이 교수님은 소령으로 만들었죠. 정답 2번입니다. 법관, 검사, 총경 이상, 그 다음에 4급 이상, 맞죠? 소령이 아니라 대령이에요. 대령.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력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우리 교수님은 소령으로 만들었네. 좀 더 양심적이네요. 저는 좀 더 헷갈리라고 이제 등록과 이제 우리 공개해야 되는 대상은 또 다르니까 중장이니까 이제 저는 중령으로 문제를 만들었었고, 요 교수님은 소령으로 만들었네요. 이런 문제를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딱 바꿔서 내는 거, 정확히 내는 문제가 별로 없죠. 있었으면 다 자기들 냈다고 그랬죠. 근데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메모사에서 냈으니까. 국가직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똑같이 나왔고,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많이 나오는 문제, 누구나 다 있는 문제를 만약에 똑같이 했다. 그럼 뭐 나머지 15문제는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적중.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요번 지방제에서 가장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럼 그걸 한번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그러니까 그 문제 나왔을 때 보나마나 1번 또 틀렸을 겁니다. 이때도 정답이 50%안 나왔거든. 틀리면 그 문제를 체크하고 딱 본 친구는 이런 내용이 나오구나. 그러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풀어받는 문제. 그러니까 가장 그 시험에서 어려웠던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강사가 막아냈느냐 못 막아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책이 있으면 그거 누가 책이 없어요. 책이 다 있어야지. 이걸 문제로 똑같은 포인트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포인트. 그게 중요하죠. 똑같은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정답률이 떨어진 문제였는데 메모사 앞에서 본 듯이 3에서 저는 중용으로 바꿨고 여기는 소령이다. 대령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라. 여러분, 우리 직접성은 소대 제보 공경이고 강제성은 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가 펜다.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강제성은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다. 맨날 직접성으로 소대 제보 공경 났는데 일단 강제성은 규제다. 패는 거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소대 정보 공경을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제성으로 내버렸죠. 재밌어요. 출제 교수님들. 재밌어요. 강제성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기본적으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걸 또 막 직접성, 이게 내가 나왔지! 소대 제보 공경,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어? 그러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야 된다. 진짜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직접성이 아니라 강제성이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문제를 끝까지 읽어라. 선지를 소대 제보 공경 같은 경우는 얘랑 두 개가 딱 겹쳐버리잖아요. 그럼 정답이 1번하고 4번이 겹치는데? 정답이 두 개인가? 근데 여러분이 딱 나왔을 때 소대 제보 공경 경에서 흥분해버린 거야. 끝난 거야. 벌써 정답이 1번인 거야. 그럼 1번 맞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대 제보 공경이라고 끝까지만 보셨으면 정답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성으로 때려버리면 정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 그럼 문제를 읽어야죠. 강제성이면 규제로 가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대 제보 공경이라고 우리 외웠잖아요. 소대가 제보한 정보를 공경하자. 그러면 정답이 1번, 4번 나온다고. 그럼 두 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데? 강제성. 그럼 정답은 1번 때려버려야지.
규제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밤 12시 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패지 않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규제의 가장 기본 키는 강제성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셨어야 됐죠. 이거는 아니면 그냥 1번만 읽고 오예 경제 규제 했어야 되나? 자 18번입니다.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죠.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한다. 맞는 말.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틀렸습니다. 통일성과 단일성. 그래서 딴 거 뭐죠? 특별회계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 그래서 바로 2번 때리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경쟁을 편성할 수 있다. 맞는 선지들, 요 내용들 다 풀어받는 문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이마르카의 전통동 원칙의 예외는 무조건 외워. 그거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라. 출제자들이 그냥 낸다.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요번에 인사전공자가 들어간 거야. 국가직원 정책 전공자가 들어간 교수님이 들어간 거, 이번에 인사전공자가 들어가 버린 거라니까. 인사 쪽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인사전공. 근데 인사가 별로 없거든. 저희 대한민국에 인사 전공했는 교수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책학 많아. 많은데 일반 행정도 많은데 인사 쪽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근데 요번에 딱 느낌이 왠지 인사 쪽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에 조금 포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막 또 흥분해서 인사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은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가 들어가나 기본적으로 모든 알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16문제는 기본적인 베이직에서 낸다고. 베이직에서. 그러니까 네 문제를 변별력 있는 건데 요번에 딱 보면 인사 느낌인 거죠. 인사 전공자가 들어간 거지, 기본적으로. 자, 탄력근무제 1일 8시간 3.5살 했죠, 여러분. 제가 주 3파였다고, 대학교 때. 여러분, 이게 집약근무형이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주 2파에 18학점 받아서 학사경고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 이틀 18학점 학사경고에 빛나는, 이게 봐요. 3.541이라는 건 집약근무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갑니다. 20번 되겠습니다. 나 이거 홀릿 모르는데. 여러분, 하울렛과 라메시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제 기본서를 보면 이 사람 왜 나오지? 이게가 정책에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저희 책을 딱 보면 정책의 보통을 우리 하울렛과 라메시의 5단계론을 가지고 7단계로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5단계 단계를, 이런 정책의 과정을 하울렛과 라메시가 보통 이제 5단계. 그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에 있는 우리 이은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7단계로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학습에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정책학습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의제에서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게 메이죠. 메일을 다시 하울렛과 라미시가 다시 이걸 이제 인용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만 봐. 공중의 지지가 높다 낮다, 사회적 행위자가 의제 설정 주도냐 국가 주도냐. 뭔가 똑같거든. 그럼 잘 보세요. 국가가 공중의 지지가 높은데 국가가 주도한다. 구칙이구나. 구칙이. 국가가 하는데 공중의 지지가 하자. 그러면 이제 동원형 해야죠. 동원형. 사회회장이 생긴다. 지지도 낮아. 그럼 내부적분형이죠. 내부적분형. 우리 사회적에서 지지가 높은데 한다. 외부 주도형이 되잖아. 외부 주도형. 이거 딱 문제 푸시면 돼요. 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슈를 제기하여 공중정책 의제에 이른다. 맞습니다. 나는 특별히 의사결정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한다. 맞죠? 라비스트. 다는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에 집행이 용이하다. 맞죠? 구칙이 들어갔으니까. 정책 결정자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 의제가 된다. 동원형, 한미FT를 한다. 맞죠? 그런데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공중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PR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PR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정답은 맞추는데 이게 하울렛과 라미시가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할 건데 메이라고 했으면 다 맞췄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학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원래 저희 지방직이 이제 끝이 났죠. 국가직, 지방직이 끝이 났는데 전문 과목으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어떠냐라고 하면 아, 중요하구나. 행정학, 행정법이 중요하구나. 국가직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했고 우리 이런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번에는 행정학이 굉장히 키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법, 행정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인사혁신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요구할 겁니다. 필수 과목에서는 변별력이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문 과목은 이미 봐봐요. 전문 과목이잖아. 변별력은 만들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문 과목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행정학이 어렵게 나왔다. 행정법이 어렵게 나왔다. 아무도 논란이 안 됩니다. 왜? 행정법 어렵게 해야지. 행정 어렵게 해야지. 전문 과목 이름이 전문 과목이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이걸 언론을 만들기 힘들어요. 아니 뭐 국정감사 간다 치자. 아니 전문 과목이 어렵게 전문적으로 문제를 낸다. 변별 있게 냈다.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실제로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국사가 막 옛날처럼 어렵다. 한국사 이런 문제 왜 내냐? 논란이 되지만 전문 과목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논란이 아예 안 됩니다. 이름이 전문 과목이잖아요. 일행을 볼 때 행정법, 행정이 필요해서 일행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고 해서 논란이 돼? 하나도 안 돼요. 아니 봐봐. 재산 등록하는데 대령이야. 이런 문제를 왜 내? 이런 말 하지 않거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행정법, 행정학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필수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지금 원래 이제 많이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옛날 트렌드에 이제 익숙하니까 필수하고 마지막에 선택 과목을 대충 하면 된다. 그게 아직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걸 빨리 벗어 던지고 이제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네이버 카페에 비주얼 행정학의 요 내용 자료 올라져 있고요. 여기서 질의응답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와서 여기 좋은 자료들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일단 시험 본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저희들 이제 원래 이번 7월 4일부터 하는 올인원 이제 기본서 이번에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본다고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